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드시면 실명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장처럼 들리시죠? 근데 실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는 음식으로 들어온 기생충 때문에 눈이 손상되거나 담관이 막혀 폐혈증으로 고생하거나 심하면 반심마비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세요. 예전처럼 모두가 구충제를 돌려먹던 시대는 지났지만 위험한 식습관은 여전히 우리 식탁 근처에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기생충이 음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길, 의외로 위험이 높은 메뉴, 의사들이 공짜로도 안 먹는 음식, 감염되면 나타나는 신호,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까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의사들이 특히 경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첫째, 이 날 간이나 천엽 같은 동물 내장을 생으로 먹는 거예요. 맛을 떠나 절대 비추죠. 소, 돼지 같은 가축은 깨끗하게 키워도 사료나 건초가 개, 고양이 분변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던 개, 고양이 회충, 알이 간으로 들어가서 유충 상태로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날로 먹으면 유충이 우리 장을 뚫고 피를 타고 이동해 간이나 폐, 눈, 뇌까지 오히려 갈 수가 있겠죠. 눈으로 가면 망막에 염증이 생겨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 간과 폐로 가면은 기침이나 가슴 통증, 간 수치가 높아지고 피 안에서 또 호상구가 폭증해서 혈관이 끈적해지면서 피떡이 잘 생기기도 하죠. 실제로 이 호상구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뇌혈관이 막혀 반심마비가 온 사례도 보고돼요. 나는 예전부터 먹어도 멀쩡했는데 하실 수 있지만 한 번의 노출로도 크게 탈이 날 수가 있죠. 내장은 익혀도 조심하고 날 것은 절대로 금지로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 민물고기 회예요. 쏘가리, 가물치, 붕어, 피라미 같은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 위험이 커요. 이놈은 이 담관에 붙어 살면서 담즙기를 좁히고 막아서 오한이나 고열, 그리고 담관염을 또 일으킬 수가 있죠. 반복되면 담관이 두꺼워지고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수년이나 수십 년 지나서 담관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금, 식초에 절였으니 괜찮다, 회무침으로 버무리면 괜찮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간장, 식초, 소금이 기생충을 절대 죽이진 못해요. 민물고기는 무조건 완전 가열이 원칙이고 강에서 바로잡아 싱싱하게도 더 위험해요. 싱싱함은 기생충과 아예 상관이 없거든요. 셋째, 민물, 게, 가재를 날로 또는 간장, 양념에만 절여 먹는 거예요. 특히 참게 같은 민물게는 폐흡충의 중간 숙주가 될 수가 있어요. 유충이 폐로 가면 기침이나 가슴 통증이나 이 객혈이 생겨서 결핵으로 오해하고 치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뇌로 가면 뇌압이나 상승, 두통, 구토, 발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민물, 갑각류는 완전 가열에는 대안이 없죠. 간장게장은 보통 바닷개로 담그지만 뭐든 날로 익히지 않은 절임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의 위험을 함께 안고 오죠. 맛있어도 조심하는 게 답이에요. 이 네 번째, 해산물 생선인데 바다 생선은 민물처럼 간흡충 걱정은 덜지만 고래해충, 아니사키스 문제가 있죠. 특히 이 내장 주변에 많고 손질이 늦거나 내장과 살이 닿으면 살로 파고들 수가 있죠. 먹고 수십 분이나 수시간 내에 명치가 칼로 찌르듯 아프고 구역질이 치밀고 땀이 비오듯 날 수가 있어요. 이건 약으로 잘 안 가라앉고 내시경을 유충으로 직접 뽑아야 괜찮은 일이 흔하다고 해요. 그럼 생선회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다만 조건이 있죠. 전문 회용 공급망에서 들어온 생선이나 잡자마자 내장을 빨리 제거한 거, 위생적인 도마나 칼분리, 필요시 규격냉동으로 유충을 비활성화한 것을 써야 되죠. 집 냉동고는 온도 편차가 커서 완전한 살충 조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아무 생선이나 아무렇게나 회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야생 멧돼지나 야생 사슴 등 야생육 고기예요. 야생동물 고기에는 이 트리키넬라 같은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덜 익혀 먹으면 열이나 근육통이나 눈꺼풀 붓기나 전신통이 오고 심하면 심장이나 뇌까지 침범할 수가 있죠. 옛날에 말하던 이 돼지 촌충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정확히 짚고 갈게요. 덜 익인 돼지고기를 먹으면 보통 장 속에 성충이 자리 잡는 장촌충증이 주 위험이고, 반면 뇌 속에 물집이 생겨 간질이 오는 신경낭미충증은 사람의 분변에 있던 촌충알이 음식이나 손을 통해 입으로 들어갈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요지는 같죠. 야생육 돼지고기는 중심까지 완전 가열이 기본이고 출처 불분명한 사슴, 생고기 같은 메뉴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정답이죠. 여섯 번째는 굴이나 조개류를 날로 먹는 습관이에요. 의학적으로 기생충보다는 이 바이러스,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 위험이 더 크죠. 날 굴천만 되면 폭발적으로 설사, 구토로 응급실이 북적이죠. 간장게장, 양념게장도 마찬가지죠. 절임이지 가열조리가 아니어서 특히 면역이 약한 어르신, 아이, 임산부는 생굴, 생조개, 절임, 해산물을 피하시는 게 좋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날 것은 웬만하면 피하라는 말이구나 하실 수가 있겠는데 맞긴 하죠. 특히 날, 내장, 민물고기, 민물게, 야생육은 의사분들이 공짜로도 안 먹는 이 3대 금기라고 보시면 돼요. 괜히 입맛만 덮어드려 죄송하지만 이걸 분명히 해두셔야 이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먼저 기생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알이
알이나 유충이 음식이나 물, 손을 타고 몸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가 자리를 잡는 거죠. 어떤 놈은 당과 담감을 좋아하고 어떤 놈은 폐를 좋아하고 또 어떤 놈은 눈과 뇌를 가기도 하고 증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몸속에 없는 게 있으니 염증이 생기고 막힐 곳이 막히고 찌르듯 아프다는 거죠. 피검사에서 호상구라는 백혈구가 유난히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예전처럼 1년에 한 번 구충제 먹으면 끝이 아니에요. 요즘 문제가 되는 기생충은 장 속에만 살지 않고 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놈들도 많아서 일반 구충제만으로는 예방도 치료도 깔끔히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 안 들어오게 하는 것, 즉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감염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뭘까요?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생선회 먹고 몇 시간 만에 명치가 칼로 찌르듯 아프고 토할 것 같다. 이런 증상이면 고래해충을 의심해야 되고 진통제 먹고 버티지 마시고 소화기 내시경이 내는 병원으로 가세요. 민물고기를 날로 먹고 며칠이나 몇 주부터는 오른쪽 윗배가 아프고 열이 나며 소변이 진하고 눈이 노여진다면 이 담관염일 수가 있겠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폐혈증으로 숨이 가빠질 정도로 악화될 수 있으니 즉시 진료가 필요하겠죠. 민물개나 가재절임을 먹고 기침이 오래가고 가래에 피가 비친다면 폐흡충 가능성이 높고 흉부CT나 기생충 검사로 확인해야 되겠죠. 동물 내장을 먹고 나서 한동안 원인 모를 연이나 기침이나 몸살, 발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피검사에서 호상구가 높다면 개, 고양이 회충, 유충을 의심해야 돼요. 대개는 병원 처방약으로 좋아지지만 눈으로 가면 시력 저하나 뇌로 가면 두통, 발작이 올 수가 있어서 서둘러서 검사나 치료를 해야 되죠. 야생 멧돼지나 사슴고기를 덜 익혀 먹고 난 뒤 눈꺼풀이 붓고 온몸 근육이 욱신욱신 아프며 열이 난다면 이 트리키넬라의 가능성이 있어서 혈액 검사나 근육 고소나 항체 검사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기생충을 떠나 드릴 말씀이지만 물 같은 설사를 하루 10번 이상 하고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소변도 거의 안 나온다면 오히려 탈수 위험이 크죠. 지켜보시 마시고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기생충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생활 약속만 지켜도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첫째, 날, 내장, 민물 생식은 먹지 않는다. 야생육은 중심까지 완전 가열이죠. 내장은 익혀도 리스크가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고 민물고기는 회무침 절임 금지, 반드시 익혀 드시고 두 번째는 생선에는 조건부죠. 믿을 수 있는 전문 유통망의 회용 생선만 드시고 내장 제거가 느리거나 도막, 칼을 같이 쓰는 곳은 피하기. 집에서는 내장 손질용 도막, 칼과 횟썰, 도막, 칼을 분리하세요. 세 번째는 가열 기준을 기억하시고 생선 육류는 속까지 하얗고 투명함이 사라질 정도로 63도씨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안전하고 두께가 두꺼우면 약불로 오래 겉만 바짝 익히는 조리법은 위험해요. 네 번째는 냉동 요령이고 고래해충 같은 해산물 유충은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 며칠 정도로 충분한 시간 냉동하면 비활성화되지만 집 냉동고는 온도 편차가 커서 민물기생충은 냉동으로 안 죽는 경우도 있어서 가열이 최선이에요. 다섯 번째는 손이나 도구 위생이죠. 생고기, 생선 만진 손칼 도마는 세제와 뜨거운 물로 바로 씻고 채소 과일용과 육 생선용을 분리하세요. 여섯 번째는 반려동물 관리죠. 반려견 반려면은 정기 구충하고 똥 치운 뒤 손 씻기, 정원 흙 만진 손으로 바로 간식 집어먹지 않기, 놀이터 텃밭흙은 아이 손주가 손을 빨지 않게 지켜봐 주시고 일곱 번째는 자연산이나 직접 채집 식재료를 드실 때는 생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민물새우나 다슬기, 우렁이는 꼭 익혀서 드시고 나물도 데친물 버리기를 원칙으로 하시고 여덟 번째는 구충제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시중 구충제는 장내 기생충에는 도움이 되지만 몸속을 돌아다니는 유충에는 예방 효과가 거의 없어요. 약에 의존하기보다 노출 자체를 줄이는 게 답이에요. 아홉 번째는 외식 요령이죠. 생선회, 게장, 날조개, 메뉴가 유명한 집이라도 위생이나 손질 보관이 명확한 곳만 선택하시고 비수기나 고수요 시간을 피하면서도 신선도 면에서 유리하죠. 열 번째, 모르면 안 먹기죠. 현지인이 먹는 법이라면서 민물회, 날, 내장 이런 걸 권하더라도 정중히 사양하세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소, 간 한 번 먹었다고 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고 불안해하실 수가 있죠. 절대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면 돼요. 위험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노출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날, 내장이나 민물 생식 같은 큰 위험 요소만 끊어도 절반 이상은 줄어들어요. 생선회가 좋으시면 조건을 갖춘 회만 드시고 야생육은 잘 익혀 드시고 손 씻기와 조리도구 분리,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가족 건강이 확 달라지겠죠.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내 성과 내 습관이에요.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새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로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 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 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을 그냥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라는 궁금증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젊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약국 진열대로 향하죠. 하지만 아무 비타민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나 드시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위장, 신장 같은 장기가 오히려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이란 이름을 같아도 몸에서 하는 일과 흡수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할 영양소는 비타민 C죠.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 몸속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지어주는 항산화제고, 둘째, 부족하면 피로나 감염, 혈관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점막이 약해져서 예전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죠. 따라서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 한 방울이죠. 배가 비어 있을 때 산 성분이 강한 비타민 C를 한꺼번에 1000ml 이상 털어넣으면 위벽이 그대로 자극을 받아 쓰림이나 더부룩한,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어지죠. 마치 소금물을 빈 컵에 붓는 거랑 같죠. 컵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주지 못해 온벽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 꼭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주시는 게 좋고, 밥과 반찬이 쿠션이 돼서 자극을 흡수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2-3시간 동안 비타민 C가 음식 쏜 발암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해주니 일거양득이죠.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괜찮던데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혈중 농도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아침 한꺼번에 1000ml 삼켜도 점심 무렵이면은 몸속 농도는 많이 줄어들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분할 복용이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 번에 2000ml씩 총 6000ml를 드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항산화 효과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농도가 면역세포를 돕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방광과 대장을 지키는 일도 한꺼번에 담당하죠. 혹시 6g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되신다면 자연계 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나 염소 같은 포유류는 몸무게 1kg당 보통 70에서 250ml의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요. 몸무게 60kg 성인을 환산하면 최소 4000ml, 많게는 1만 ml 이상이에요. 우리는 합성을 못하니 음식과 보충제로 채워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가공식품 등등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으니 동물과 비슷한 범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죠. 단 처음부터 고용량을 넣으면 장이 놀라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500ml, 1000ml 천천히 늘리는 적응 기간도 꼭 필요해요. 형태도 생각해야죠. 가루형은 불필요한 부용제가 거의 없어서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겠죠. 다만 공기에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므로 물 한 모금 드시고 가루를 넣고 바로 삼키기 요령도 좋겠죠. 물컵에 미리 타두면 시간을 끄면 진한 녹차처럼 갈색으로 변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정제는 외출 시에는 간편하지만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 위가 약하신 분은 더부룩할 수도 있겠죠. 리포좀 형태는 지질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이 높은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대장까지 돋아
계열의 장내균을 바꿔 부가 효과가 줄어드는 또 단점이 있고 각자의 위장 상태와 예산, 외출 패턴 등등에 맞춰서 선택해서 골라 드시면 돼요. 속쓰림 때문에 중성 비타민 C라고 불리는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를 찾는 분도 계세요. 산성일 때보다 항산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잊지 말고 위벽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C의 핵심 무기를 반쯤 포기하는 셈이니 차라리 식사와 함께 용량을 줄여서 천천히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비타민 C는 가루가 신맛 때문에 거북하다면 꿀이나 요구르트에 살짝 섞어서 드셔도 좋지만 반드시 즉석에서 바로 드세요.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주장도 흔하죠. 실제로는 흡수된 양 가운데 일부가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속 활성산소를 중화해 방광벽을 지켜주기도 해요. 또 흡수되지 못한 잔여분은 대장을 통과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좋아주기도 하고 배설이 아니라 통로치료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이 덕분에 꾸준히 드시는 분은 밤중에 소변 자주 보기, 대장 용종 재발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도 꽤 많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는 경고에 걱정이 많죠. 사실 이 결석은 체질이나 수분 섭취나 칼슘 제제 등 복합 요인으로 생기죠. 일반적으로 6g 이하 경구 복용만으로 신장을 무조건 망가뜨린 사례는 적어요. 다만 결석 이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300mg 정도랑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고 수분을 하루 2리터 이상 유지하면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입안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틈틈이 물을 한번 챙겨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놓칠 수가 없겠죠. 비타민 C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담즙, 세포막 재료로 쓰이도록 대사를 촉진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약 10에서 15% 정도 자연스러운 하향 효과를 보이는 연구도 많아요. 하지만 수치를 억지로 바닥까지 낮추면 오히려 면역세포 재료가 부족해져서 암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니 혈액 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절대시하기보다는 항산화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향이 더 안전하겠죠. 뇌 건강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를 약 20%나 써서 활성산소가 넘쳐요. 몸은 스스로 뇌에 비타민 C를 농축해 방어맥을 세우는데 나이가 들고 음식 섭취량이 줄면 보충이 필요하겠죠. 하루 3번 나눠 먹기만 잘해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 임상이나 장기 관찰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퍼즐 풀기, 노래 배우기 같은 뇌 활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식탁에 비타민 C 꺼내놓죠. 밥과 국을 두어 숟갈 먹은 뒤 물 한 모금으로 비타민 C 약 1000ml에서 2000ml를 넣고 삼키죠. 점심은 외식이라면 휴대용 파우치에 정제를 준비했다 반찬이 몇 숟갈 들어간 시점에 같은 용량을 보관하죠. 저녁은 기과에서 식구들과 식사할 때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3000ml에서 한 6000mg을 무리 없이 채울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량이나 횟수를 조정해 보시고 자신의 위장 상태를 테스트해 보셔야죠. 속이 편안하면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 불편하면 500ml에서 1000ml 정도씩 줄여서 다시 적응하는 시기로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약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호작용도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 특정 항암제, 철분제, 셀레늄과는 동시 복용 시 흡수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죠. 혈색소증처럼 몸에 철이 과다 축적되는 드문 질환이 있으신 분도 전문가랑 상담 후에 용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비타민 C만 챙기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연이나 비타민 D3, 오메가3 지방산은 서로 시너지가 있어서 면역이나 뇌뼈 건강을 함께 지키는 삼총사 역할을 하죠.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알약을 삼키면 위장 부담이 늘어나니 비타민 C를 식사 중간에 먼저 드시고 지용성인 비타민 D나 오메가3는 식사 끝 무렵이나 간식 때 드시고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에 따로 챙겨 드시는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흡수율도 좋아지고 속도 괜찮아지고 과일만 먹으면 천연 비타민 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요새 농산물들은 토양 고갈, 저장 유통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커서 과일만으로 1000ml 이상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딸기 한 마구니, 레몬 2-30개를 매일 드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천혈문 유래든 발효합성이든 순도 95% 정도면 경구 보충제로도 충분해요. 석유에서 뽑는다는 헛소문은 무시하셔도 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비타민C, 의약품 비타민C는 모두 인증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믿고 드셔도 돼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고 둘째, 하루 총량은 3000에서 한 6000ml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서 올리고 셋째, 가루형, 정제형, 리포조말형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고 넷째, 충분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곁들여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2시간 간격을 지키고 이 5가지만 생활화해도 암이나 치매, 실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늘 한 번에 6000ml를 먹고 내일 잊어버리면 어제 땀 흘려 운동하고 오늘 종일 누워있는 것과 같죠. 매일매일 꾸준히 밥상위에 비타민C 물컵 하나를 놓아두세요. 가족끼리 오늘 비타민 먹었어? 서로 확인해주면 더 좋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입이 먼저 기억해주죠. 다음
다음으로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본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이랑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고 그 토대 위에 비타민C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혈관을 보수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병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비타민C 한 통을 올려두면서 여러분의 내일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은 더 길어질 거예요. 함께 실천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 건강하게 걸어가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더 취약해져요. 고지혈증은 남성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성분들 굉장히 의외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성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는 감소하게 돼요. 이 LDL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미국 하버 UCLA 의료센터 연구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은 저해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혹시 주위에서 혈관질환 관리를 못해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은 혈관에 쌓인 지방이 주범인데 혈액 속 지방의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요. 이 고지혈증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 같이 알아볼게요. 고지혈증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피검사 결과를 볼 때 익숙하게 듣는 단어죠.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뭘까요?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축적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과 다양한 합병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죠.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질,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약도 달라지고 약에 대한 기준도 세울 수가 있는데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잘 인지가 되지 않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가 있고 결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 고혈압 등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 듣기만 해도 뭔가 몸에 해가 될 것 같고 우리 체내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흔히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성분인데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성분 이거 아셨나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호르몬, 비타민 D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인체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혈관을 막는 주범인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니 참 의외인데요. 세포막은 이 세포가 외부 환경과 소통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막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한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부신 호르몬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없다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의 합성에도 영향을 준다니 놀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체내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콜레스테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큰 문제가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 다른 말로 고콜레스테롤의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질병들 바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고지혈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만드는 질환이에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질환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장병이고 심장병은 고지혈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심장병
혈관의 발병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지방이 축적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에 산소 공급도 부족해지고 결국엔 심장마비, 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고지혈증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두 번째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에는 뇌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될 수 있는데,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차단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특히 동맥경화로 인한 혈전 생성이나 혈관도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인 허혈성 뇌졸중이 아주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고콜레스테롤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 세 번째는 말초동맥질환이에요. 말초동맥질환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이 질환은 다리나 팔과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질환이 생기면 심하신 분들은 걸을 때 다리도 매우 아파요. 저리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다리의 피부 변화나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일상적으로는 이런 수족냉증 같은 질환도 빈번하게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서운 질환을 일으키는 고지혈증, 과연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의외의 원인들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와 성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력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적 요인 말고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고지혈증의 위험이 커져요. 이는 호르몬의 변화, 대사율 감소,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 감소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더 취약해져요. 고지혈증은 남성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성분들 굉장히 의외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성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는 감소하게 돼요. 이 LDL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미국 하버 UCLA 의료센터 연구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은 저해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폐경기 여성 579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추적 관찰했대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심장 동맥의 플라크 수치가 고령 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는 중년 이후에는 남녀 불문하고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비만이에요. 많은 논문과 실험을 통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데, 비만이 되게 되면 지방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또 커지게 되고, 이 세포에서 염증 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낮아지는 거죠.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게 돼서 혈액 내 혈당에 대한 인슐린의 반응이 잘 안 된다,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혈당 조절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도도 급해서 지방이 간에 축적이 돼서 지방간과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고지혈증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필수라는 거 잘 아셨죠? 고지혈증에 악영향을 주는 세 번째 원인, 흡연과 음주예요.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금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혈관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꼭 끊던지 줄이시는 게 좋은데, 흡연과 음주는 고지혈증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흡연은 혈관도 수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높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흡연은 혈관벽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증도 유발시킬 수 있고, 심장병, 뇌졸중, 나쁜 거를 마시고 계시잖아요. 또한 음주도 중성지방도 높일 수 있고, 고지혈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위에서 말한 비만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무엇을 먹어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고지혈증 관리에 매우 유익한 음식인데, 기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니 신기하죠. 이 올리브유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모노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줘요. 올리브유는 튀김을 할 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않아요. 샐러드나 드레싱, 구운 음식에 사용하면 좋고, 모든 음식이 그러하듯이 올리브유 또한 과유불급,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적당량,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생강의 성분으로 인해서 고지혈증도 개선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생강은 또한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실명갈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생강은 혈당도 안정화시키고 체중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은 차로 마시거나 생강을 얇게 썰어 생으로 먹거나 생강즙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다시마예요. 여러분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시마에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매우 좋아요. 이러한 다시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는 효능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도 있겠죠. 사실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안 좋은 것을 잘 알고 피하고 줄이는 게 필수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할 음식을 두 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을 위해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튀김류예요. 튀김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부분적으로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포화 지방의 일종인데, 자연적으로 일부 동물성 식품에서 미량 존재할 수는 있어요. 대다수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라면 등에 들어있죠. 이 트랜스 지방이 고지혈증도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와 혈당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도 촉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속이 되면 혈관에 손상도 주고 동맥경화도 가속을 시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피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빵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빵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포화지방까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버터 대신 마가린을 써서 만든 크루아상, 고로케, 꽈배기, 튀김 빵 종류, 동물성 크림 대신 쇼트닝을 넣은 크림빵 같은 종류는 칼로리도 높고 포화지방도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안 좋아요. 또 흰빵이나 달콤한 빵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가 있겠죠. 중성지방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빵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을 좋고, 맛있는 빵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심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빵을 안 드실 수가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거 아시겠죠?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에 관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 바로 나갑니다.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우리 몸에서 합성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정답을 알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주요 경로는 간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유전자와 호르몬 등등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 영향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막 먹어도 괜찮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주로 합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인 식이콜레스테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이러한 넘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거죠. 그렇지만 식이콜레스테롤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소개해드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는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스트레스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혈당과 지방 대사를 변화시키죠. 특히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중성지방도 증가될 수가
있죠. 또한 코르티솔은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할 수 있어 고혈당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 고지혈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해 매일매일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